자, 이렇게 해서 영상 녹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올리는 것은 수요관 수업 자료로 올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교과서, 그리고, 수업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옆에 놓고, 수업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질의 구조, 여기부터 하나, 물질의 구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 물질의 구조에서는 이제 원자 오비탈, 그 다음에 화학결합, 분자 오비탈, 분자 구조와 성질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들어보죠. 원자 오비탈에는 고의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전자 오비탈. 뭐, 화학 이래서나 다 본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본 내용이에요. 학습 목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해서,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물질의 구조에 관한 현대적 생각은 1800년대 초에 영국학자 돌턴에 의해서 물질을 기본 단위로 제한된 체계적 원자론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계적 원자론에서 시작됐다. 원자 내부가 이때는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돌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원자라는 개념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 내부가 궁금하고 뭐 이런 것조차 없었겠죠. 그렇죠? 원자 내부가 궁금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 이 돌턴 전의 시절. 그러다가 원자론을 시작 나오면서 돌턴이 제안한 원자론을 기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연구함으로써 원자 모형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고전 역학적으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빛과 원자의 본질을 밝히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새로운 이론인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 장에서는 고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원의 선식작용과 양자화된 에너지 주기를 설명하고, 물질파와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한 현대적 원자 모형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및 가전자 원자의 전자배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화학 위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그 학습 자료로만 넣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알아내는군요. 여기서 보니까 물질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나와있죠. 파동. 파동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는 빛을 통해서 입자의 대표는 여기서 전자로서 우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빛과 전자. 그것들의 이중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햇빛을 손바닥에 이렇게 받았을 때 뭐가 퉁퉁퉁 튀는 듯한 입자로서 퉁퉁퉁 튀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것을. 응? 그리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그러니까 빛을 쏘였던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쏘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광전효과를 통해서 빛도 우리는 입자성을 알게 됐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없어서 광변 효과를 어디 있다 이거 얘기해볼 텐데 광변 효과를 통해서 빛의 어떤 입자성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입자성을 알게 됐고요. 이 전자는 여러분들 만약에 메모한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리세요, 여러분요. 선생님 지금 밑으로 올리고 일단 지우고 할 거니까
전자는 우리가, 봤을 때, 톰슨의 음극선 시험을 통해서 봤을 때,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렇게 어떤 것, 뭐가 빛이 나오는데, 바람개비 모양을 돌렸었죠. 그렇죠? 바람개비 모양을 흘려냈다. 바람개비를 회전시켰다. 회전. 그러니까 얘가 입자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광대 요건을 통해서 입자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회전, 빛이 가지고 있는 활동에서 나타나는 회전이 나타나더라고요. 회전이 전자를 통해서도 회전이 나타나더라. 그걸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차동성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활동의 성질, 활동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빛 에너지의 대표, 빛 에너지라고 했던 이 빛의 방정요건에서 입자성을 갖게 되니까 얘네들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어떤 이중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나타나서 고전 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남자 역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빛이라든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런 파동의 진동과 파장이 엮여 연결되는 파동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파동과 입자의 이동성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파장이라고 하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요 길이를 얘기해요. 마루와 마루, 골과 골.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라고 우리가 메모하면서 볼게요. 파장의 어떤 기호는 어떻게 나타나요? 람다라고 나타나요. 파장의 기호는 람다라고 나타내면서 결국 길이를 내자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메타나 아니면 나노미터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빛이 이렇게 봤고 파장이 길다라고 돼요. 파장이 길다? 또는 파장이 짧다. 네. 파장이 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파장이 길다라고 하면 그런 에너지는 파장이 긴 것이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습다. 그죠? 빛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빨간색 이런 것들을 보라색 예를 들면 보라색 우리는 이제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 바깥을 적외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면서 이거보다 더 짧으면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보다 더 길면 적외선, 짧으면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기본 개념 아는 거죠.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얼만큼 진동수, 움직임, 파장이 길다는 것은 진동을 작게 한다는 것이고 파장이 짧다라고 하면 진동 크다, 파장축이라고 해야겠죠? 진동수, 진동수를 F로도 나타내고 하지만 이건 여기서 누라고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라고 이렇게. 그래서 1초당 특정 시험을 지나는 초당식. 그러니까 초당축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초당축. 그러니까 1초당 주기수를 한다는 초당 주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초당 주기. 1초, 초를 세이크하고 하니까 세이크한 주기를 내보는 것이고,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1초에 3번 진동했다. 그러면 3Hz를 보인다. 3Hz를 보인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 초당 주기니까, 그냥 초당 주기니까, 차장은 단위가 메터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초당 주기니까, 이제 1초에 한 번 진동이 있었다는 거죠. 초당 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합해 보면 메타 퍼 세컨드잖아. 결국에 이것은 빛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고 하면 이렇게 C는 요것을 기억해요. 진동처럼 하다못하고 진동수로 나타내는 요것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진폭이라는 거죠. 진폭은 보통 A라고 나타내요. A라고. 그렇지. 요게 이제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진폭이 크다, 진폭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폭이 크다라고 하면 빛으로 봤을 때 더 밝다래요. 더 밝다. 이거는 더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어둡다. 그러면 진폭이 더 크다. 고전력 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밝은 것이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었어요. 에너지가 크다. 더, 요거는 이제, 요 진폭이 이렇잖아요? 이거 더 에너지가 작다. 이게 만약에 빛이었을 때 진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진폭이 더 크다고, 예를 들어 빨간색이었다라면 더 빨갛고, 이거 더 어두운, 더 흐린 빨간색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의 측면으로 봤지만 얘네들이 진폭이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화장은 어때요? 화장은 똑같죠? 화장이나 진동수가 똑같잖아요? 양자역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진동수가 같으면 에너지 큰 거거든요. 에너지가 같으면. 그런 데에서 이제 뭐가 잘안 맞게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개념을 해서 파동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죠. 초장을 줘줬죠. 가시광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봤을 때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가 이제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400 나노미터에서 가시광선이 400 나노미터, 모든 걸 750 나노미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의 영역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로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화장이 짧다. 이런 것들이 보라색 제품이 되는 거죠. 자색이라고 하고 보라색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생나무가 화장이 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적색이라고 얘기하고 빨간색 불통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화장이 이제 짧다. 화장이 짧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포장이 길다라고 하면 포장이 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포장이 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포장 짧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포장이 짧다 하면 에너지가 크다. 포장이 길다. 포장이 길다 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요 400, 700 나누는데 그거보다 더 크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 이렇게 나오고 작으면 자외선, 엑선, 분마선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디오파 같은 것들이 그러면 화장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면 라디오파는 보통 100나노미터, 100메가헤르츠. 여기서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라디오파는 100메가헤르츠. 근데 100메가헤르츠인데 그럼 화장 어느 정도 될까? 라디오프가 100메가헤르츠라고 하면 화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6제곱이죠?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6제곱이니까 얘네들 지금 100메가헤르츠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0메가헤르츠라고 하면 10의 8제곱, 초당 10의 8제곱을 진동한다는 주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동수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세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 비세 속도는 화장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비세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컨드 이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화장 이렇게 나타내고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건 메타 퍼 세크고 얘는 세크 퍼 세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포장은 얼마나 3m라고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파의 포장이 그냥 한 3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파가 여기 이제 나노메타로 주어집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여기 라디오파가 10의 9제곱이니까 10의 0제곱이니까 1m 정도부터 이렇게 라디오파로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0메가헤르츠 이렇게 해서 라디오파 시장이 3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빛이 이렇게 가시광선과 적외선과 자외선 이렇게 나눠진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수소 방정과 수소 원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핵이 있다 여기서 극한 기본적인 알것 같고 열심히 다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핵이 있어요. 근데 전자 꼭지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우리 핵의 가까이에 A라고 하는 전자가 있고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B라는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에너지에서 볼 때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를 A하고 B를 보면 그 B가 당연히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안정하냐? 안정도를 보면 에너지가 그쪽도 안정한 거죠. 그게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더 안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에너지가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렇게 알겠죠.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들뜬 상태고 바닥 상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수소 망경관에 전기를 두면 빛이 나와서 이렇게 되더라는 건데, 이 수소가 원래 이렇게 동결화 돼 있었겠죠. 동결화. 수소. 그럼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공결화 돼 있는 상태가 있을 텐데, 에너지를 주면 여기다가 이제 전을 흘려줬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껍질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한테 덜요라고 에너지를 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냐면 올라가겠죠. 필터 상태로 갖고 있다. 필터 상태로 갖고 있다. 필터 상태로 가니까 이것들이 공기결합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게? 공기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전기 방전을 시키면. 그래서 그걸 힘을 쓰면 흡수가 있고 기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 방전을 시키면 얘네들이 수소 원자로 상태로 되면서 이런 상태를 이제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스타트식을 했거든요. 원자 상태로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가 됐으면 얘네들이 들뜬 상태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 상태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겠죠.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이때 빛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빛을 방출해서 이렇게 해서 빛을 방출한다. 빛을 방출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선스펙트럼이 얻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선스펙트럼이 얻어진다. 얘네들이 다시 서로의 빛 상태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스펙트럼이 어디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 옛날에는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선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이 얘네들은 선스펙트럼이 수소 원자의 전자는 위험해.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잖아요. 빛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전자는 특정 에너지만 활용한다는 거야. 특정 에너지만 활용한다. 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에너지만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불연속적 선스펙트럼이다. 빛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요런 정도의 파장의 빛을 내더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파장의 빛을 내는데 당시에는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빛이 나오는데 저렇게 나오더라. 그럼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당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불규칙하게 나온 것도 갖고 같으면 규칙적으로 나온 것도 같은데 선스펙트럼으로 얻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격 그런데 파장이 짧아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한 개, 파장이 짧아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괜찮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만 확장해보면
656.3 나노미터. 그 다음에 486.1 나노미터. 그 다음에 434.1 나노미터. 이러한 것들이,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말해줘. 들려? 지금도 안 들려? 이제 들려? 지금 학생 저기 해볼까? 선생님이 몇 쪽이 선생님 저기 그럼 들려요? 음성 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쪽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부터.
자,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수소 성수 팩트리 얻어졌는데 왜요?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얻어지는 것들이 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선들 사이의 관계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관찰의 어떤 결과를 얻었지만 알고 있지만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학이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죠. 네. 증명해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발모라고 하는 수학 교사가 직관적으로 이걸 알아냈다고 그래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으면서 이러한 식을 얻어냈어요. 얻어냈더니 여기다 3, 4, 5 값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값들이 나오니까 이 값들에 대해서 이것을 왜 그런지 몰라. 하지만 이런 규칙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것들은 가시광선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뮤드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뮤드벨이. 뮤드벨의 식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화장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뮤드벨의 상수에 n 남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n 남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n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리드베리 상수의 값을 만나면 1.09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스펙트럼의 포장을 이 시기에 갖다 대입하면 선스펙트럼의 포장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제가 조금 한 단계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얘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 하지만 뭔가에 그 전자들이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돼 있고 한 것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잘 모른다고 이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정상 상태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자대학. 양자대학이라고 하는 대담한 가정이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는 대담한 가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담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가정을 했느냐, 어떤 가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해오는 건데 보호가 제안한 가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알거나 리드벨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나눔의 때, 몇 나눔 때도 나오는데 파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왜 그런지 몰랐다. 그런데 보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궤도가 있다. 궤도가 있어서 전자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정상 상태라고 이 궤도를 돌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 러더퍼드가 핵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핵과 전자들 간의 인력으로 끌려가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답변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궤도의 양자, 궤도가 띄엄띄엄 있다. 궤도의 양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궤도의 양자화. 양자화라고 띄엄띄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고 방사는 내려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양자 조약이다. 그리고 얘는 양자 조약, 양자 조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궤도의 궤도 에너지죠. 궤도 에너지의 양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설명되고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보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정을 함으로써 원자들의 세계를 문득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보호라는 사람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원자 세계의 문을 활짝 여는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의 내부 구조를 처음 보는 상황에서 빛이 선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선스펙트럼은 왜 나타나느냐라고 봤을 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 에너지는 전자들의 출입으로 생기는 건데 그것들이 띄엄띄엄 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데 그 파장의 빛이 수학적으로 발문화 리드베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식으로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규칙이 있는 거 아니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렇다면라고 했을 때, 자연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런지 밝히는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이 이해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 가정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찰된 현상이 그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근데 관찰이 되잖아요. 가정을 했지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연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연 현상이 먼저이고 그걸 설명하려는 이론이 나중이다. 일단은 이런 수식이 나왔고 뭐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설명하는 이론은 나중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과정을 하고 있다. 여기가 여러분들 아니 고전 역학도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응 조금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 지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리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잖아요. 왜 그런지도 몰랐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 돌려 계시면. 그래서 뭐 예? 뭐 정신이 좀 아파.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50분 됐으니까 57분에 만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궤도가 있으면 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핵에서 가까운 궤도에서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런데 저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양자 도약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 에너지 차는 그러면 에너지 차는 최종에서 토크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의 에너지는 이제 그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화량과 진동수의 복수로 나타낸다는 것을 아니까 이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 플랑크 함수. 그래서 여기서 파장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럼 특정 궤도의 에너지는 얼마큼 되느냐? 마이너스 2.178 12 18제곱 n제곱분의 g제곱이라서 g는 원자핵의 전하라고 했으면 만약에 g가 수소 원자였다라고 하면 g값이 1이겠죠. g가 1이면 이거 수소 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g값이 2라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그 화학 위에서 엠버시 특히 예를 들면 마이너스 1312 킬로주 퍼몰 이렇게 공부했는데 특정 궤도에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2.678 18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틀린 것 같다. 뭔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수소 원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볼까요? 이거는 왜 전자 한 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몰이잖아요. 전자 1몰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에 n번째 것도 이는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수원자에 따라서는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n제곱분의 1의 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 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개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봐요. 얘네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을 여기다 아보가드로를 곱해주면 아보가드로 곱하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 됐잖아요. 여기에 아보가드로를 곱했으니까 3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도 아보가드로를 곱해줘보라고. 그럼 이건 1몰이죠. 그럼 6.1 플러스 2.1으로 곱해서 보면 그리고 얘는 주울이어야 됐잖아요. 이렇게 곱해보면 그러니까 6.0이 곱하기 10의 23제곱 곱해보면 이거는 10의 5제곱 되잖아요. 10의 5제곱. 그러면 얘가 13.12 거의 10의 5제곱. 킬로줄로 바꿔오면 1번째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3.1312 킬로줄 퍼 이렇게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전자 한 개에 대해서 여기 전자 한 개에 대해서 얘기고 우리가 1312라고 하는 것은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우리 화학에서는 일몰에 대한 얘기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 고급화학에서 나온 것은 한 개, 전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게 그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화학에서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이너스 A든 마이너스 C든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문자로서 보여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대량만 알고 되겠다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 번째 것도 에너지가 마이너스 A에, N제곱분의 1로 나타내졌다. N제곱분의 1로 나타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에너지, 무한대의 에너지가 0이죠. 무한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요 자체를 A라고 해요. 마이너스 A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껍질은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두 번째 껍질은
요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봤을 때, 요 위치는 얼마냐면 4분의 1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가. 첫째, 두 번째 것까지는 4분의 3. 전체 에너지의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세 번째 껍질. 마이너스 9분의 1 A가 되겠죠? 그럼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요 위치는 전체 여기까지 9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 9분의 8 A가 되겠죠? 9분의 8. 그럼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1 A 안에 이렇게 나타나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껍질 여기가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까지? 16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15.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곱이랑 두 번째 곱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 차이가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곱까지 에너지 전체 4분의 3. 아무래도 4분의 1. 그리고 오히려 갈수록 더 청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한 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한 개가 여기에 더 있던 것들은 세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까지 세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졌을 때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 요걸 파장 그러니까 문제 나왔어요. 문제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에 떨어졌을 때 이 전자의 파장 파장은 어떻게 될까? 플랑크 상수 아직 그게 안 했죠.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둘째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다? 에너지 이거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고 진동수가 나타내지면 포장을 보여줍니다. 뭔지 이걸 그러면 여기서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 여기 이렇게 나타났죠?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이 전체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8이 되는 거죠. 9분의 8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9분의 8에 해당될 거다. 그 에너지 9분의 8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플럼프 상수가 얼마나? 6.6 곱하기 6.63 곱하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6.63 곱하기 10 마이너스 3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진동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10의 15제곱 진동수는 3 곱하기 10의 15제곱 퍼센트가 되는 진동수 헤르츠니까 그럼 파장은 얼마냐? 파장은 그냥 비례적분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야. 그럼 비례적분 3 곱하기 10의 8제곱이고 파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진동수가 3 곱하기 10의 15제곱 3 곱하기 10의 15제곱 그럼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 이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100나노미터가 돼요. 이 100나노미터가 됐다라고 하면 파장이 100나노미터는 400에서 700나노미터 지정선이라고 하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100나노미터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얘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죠. 파장이 4나노미터 짧잖아요. 그렇죠? 자외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것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왔다.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기를 쓰면서 계산을 해보세요.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요. 자, 그러면 이제 들뜬 상태에서 고등학생 때를 가면 빛이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라이먼 계열과 라이먼 계열, 알머 계열, 파션 계열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요 차이가 엄청 크죠. 위에보다 요게 이제 3을 3이라는 거, 이거 9분의 8이라는 거, 이거 16분의 15라는 거 여러분들 안다고 보면 이게 떨어지는 어디로 떨어지냐가 에너지 차이가 큰 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보다 어디로 떨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보다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보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어디로 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래서 어디에서 말고 어쨌든 첫 번째 값까지 떨어진다. 첫 번째 값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일단 에너지를 많이 내고 에너지 크게 낼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은 짧을 테니까 에너지를 당연히 선택이고 어디에선가에서 두 번째 값까지 떨어졌다. 요것이 이제 수광선 명이 있고 어디에선가 세 번째 값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거, 조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길겠지. 이것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 다이머 계열, 거기에 따르면 흡션 계열,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 연결이 있어요. 자라. 목표들은 자라 있죠? 가발 쓰고, 빨간 팔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여기 갈 때, 이것들이 4분의 3, 9분의 8, 16분의 15, 25분의 24, 36분의 35,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것부터 두 번째, 여기가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에너지 차이가 적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3페이지에,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과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을 보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갈게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고전 역학 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독일의 물리학자 플랑크는 축제 복사 현상에 관한 에너지는 하루의 정수배에 해당한다고 가정했고, 에너지가 양자되어 불연속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띄엄띄엄 돼 있다는 거죠. 연속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 실험 해석을 통해서 빛이 특정 에너지를 지닌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빛이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에너지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미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은 양자역학이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입자라고만 생각하였던 물질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우,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흑체복사라는 거예요. 흑체고 이런 얘기들, 지구학이나 물리학에 들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물체에, 응? 어떤 물체에 열을 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빛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낸다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을 내는데, 이렇게 천에다가 달궈진 쇠를 열을 가하면 또 빨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빨갛게 돼서 여기다 열을 더 주면 에너지를 더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열을 계속 주면 빨간색이 진폭이 더 커집니다. 더 진해질 것이라는 거죠. 고전력학적으로는 진폭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진폭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에너지 계속 주면 그 빨간색이 더 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진해질 겁니다. 그런데 더 진해지지 않고 색깔이 또 바뀌라는 거예요. 노란. 6,000켈빈 온도 정도 되면 이 태양의 빛이 이제 이 색깔의 노란색으로, 노란색 쪽으로 가들어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럼 왜 저렇게 되나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느냐. 빨간색이 더 에너지 더 줬을 때, 열도로 갈수록 피자는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지면 에너지 커져서 에너지 커지면 지포의 측면에 가서 빨간색이 나타나서 달을 달것들을 빨갛게 했어요. 근데 더 달것들이 빨간색이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이 됐다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식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랑크는 그래서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 에너지는 왜 여기 얘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바뀌고 파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빛이 나타나는 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금통에 대제금통이라는 게 있죠. 동전 막 이런 대제금통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다고 했을 때 100원, 10원짜리 10개 넣고 500원짜리 5개 넣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200개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동전을 꺼낼 때 100원짜리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100원짜리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빨간색이 나오냐? 화장에 화장이 빨간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빨간색의 파장을 가진 빛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빨갛게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왜 노란색이냐? 그러면 에너지를 줬더니 노란색의 빛이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의 빛이 많이 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 빛의 입자 하나하나가 있어서 에너지를 더 줬더니 그 입자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커진 상태로 갔기 때문에 노란색 되고 이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하나하나가 빛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광대라고 하면 입자 하나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플랑크에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오는 여기서 특정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빛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이 특정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죠? 빛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체 양자화돼 있다라고 그냥 빛 알림이 하나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알림이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진 상태로 갔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노란색의 빛을 많이 내고 더 높아지면 노란색의 빛까지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런 과정을 함으로써 빛이 양정화되어 있다. 빛이 알게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랑크마저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고전력학을 맹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플랑크 함수를 알아내고 한 엄청난 업적을 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그럼으로써 참, 이게 빛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넘어가세요. 볼게요. 광전역학. 빛이 가는 입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현상으로 금속판에 일정한 진동 비상의 빛을 흐면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냐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을 금속판에 띄웠더니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파란색의 빛을 띄워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즉, 여기는 빨간색 레이저 빛을 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빨간색은 진동수가 있어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 진동수. 진동수가 작죠. 진동수가 작아. 광대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광대 효과가 없어.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세기를 밝게 했다는 거예요. 세기. 이게 진폭이죠. 진폭. 밝기. 밝기. 진폭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광대 효과가 나타나요. 시간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랫동안 했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했더니도 광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빨간색은 이래도 안 나오고 이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은 어떠했잖아? 파란색의 빛을 갖다 쏘였더니 파란색은 진동수가 어떻죠? 진동수가 크죠? 파란색은 진동수가 커요. 그랬더니 바로 광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광전 효과가 나타났어요. 세기를 크게 했어요. 세기를 크게 했어요. 진폭을 크게 했잖아. 그랬더니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기를 크게 했다? 에너지를 크게 했으니까 더 많이 튈 것이다. 에너지를 크게 했으니까 진폭을 에너지라고 하는 고정력학적으로 하겠으니까 튀어나간 전자가 더 많이 칠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어쨌느냐 튀어나간 전자수가 많아졌더라. 튀어나간 전자수가 많아졌다. 튀어나간 전자수가 많아졌다. 시간을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어쨌느냐 시간을 했더니 얘부터 즉시 튀어나온 거야. 즉시 튀어나온 거야. 파란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란색에 대해서는 무조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튀어나오는데 더 세게 튀어나오면 에너지 크게 돼서 더 전자가 많이 더 세게 튀어나가나 봤더니 더 세게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튀어나가는데 많은 양이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애를 야공이 들어있는데 탁공을 집어던졌을 때 야공이 튀어나오랄까? 아무 하나 던져서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탁구공을 10개 집어던졌다고 해서 야구공이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탁구공이 들어있는 데다가 야구공을 갖다 놨더니 다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럼 야구공을 2개 집어던지면, 2개 집어던지면, 더 많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야구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나오는 것만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빛이 탁구공이나 야구공 같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전 효과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결론은 이런 것들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느냐? 빛은 입자다 하는 거예요. 빛은 입자다. 빛은 입자다. 그래서 빛 세기가 밝을수록 빛의 세기가 밝다. 세기가 밝다. 라는 것은 그 빛을 내는 광자의 수가 많다는 의미. 그래서 에너지는 훌라후 상수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안 보이는 거 없이. 그러니까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은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 음, 목소리가 안 들려졌어요? 목소리가, 선생님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한번 민계리 학생이 얘기 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들립니다, 목소리. 지금 들리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자, 다시 들려요? 네, 들립니다. 아까 안 들려서 조금 전에는 아니요, 그 6시 37분쯤에만 안 들렸습니다. 지금 들렸어요? 네, 어허, 그래. 소리가 울림은 없어요, 지금? 아까보다는 살짝 덜한 것 같습니다. 약간 울리지? 네, 조금 울리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안 들렸어요? 선생님 민계리 불렀는데? 민계라 방금 동안은 안 들렸습니다. 안 들렸어서? 네, 아, 그리고 이 상태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오늘 잘 모르겠네요. 한테 잠깐 틀리네요. 자, 그러니까 방전효과에서 우리가 기억, 보완 것은 우리 얘네들이 광자라는 거죠. 얘네들이 광자고 얘네들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인데 빛의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 계통의 빛이 쏘여지면 안테 나간다는 거죠. 파란색 계통의 빛이 쏘여지면 즉시 튀어나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빛이
양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입자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화동은, 이게 매질이 바뀌면, 이렇게 그쪽으로 통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조그만 화동 같은 경우는, 요거 좀 피젤이라고 그래요. 피젤이라는 거예요. 화동에는 피젤이라는. 그래서 조그만 틈이지만, 이렇게 새가, 반말을 지가지고 또 낱말을 새가 든단 말이죠.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구멍이. 모래를 집어던지면 모래를 집어지는 것들 입자는 개들만 빠져나가니 구멍 뚫는 것들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과 어떤 입자들의 가장 차이가 파동 회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거 있죠. 그 나트륨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나트륨이 있다고 하면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 나트륨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만 남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나트륨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나트륨 이온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여기에 여기에 지금 금속 양면과 자유전자의 금속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속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그만 틈으로 해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엑스레이 빛이니까 얘는 당연히 회전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회전이 나타나요. 엑스레이 회전이 나타났고 뭐 나트륨 배선이 알루미늄이 했지만 여기 이제는 전자를 통과시켜 봤다는 거예요. 전자가 어떤 입자의 대표성을 띠내려고 보면 전자도 여기서 회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자의 활용성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전자 회전이 나타났다. 전자의 파동성, 입자를 알고 있었는데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전자가 회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회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엑스레이선 빛이니까 파동이니까 얘는 빛이니까 빛 파동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전자는 입자라고 하는데 엑스레이처럼 행동해서 파동의 특성을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알루미늄 호일을 보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파동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빛이 파동성. 그런데 광택효과라든가 플랑크의 복사 실험을 통해서 입자성도 입자성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전자도 물질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전자인데 전자가 입자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자도 해결 현상을 통해서 수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다. 입자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드보르의 물질파, E는 mc제곱, mc제곱, 빛을 얘기하는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신경 운동량이잖아요. 물질들에서 나타나는데 빛의 속도는 남자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물질의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힘으로써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파라고 활동성, 빛이 입자라면 전자 포동할 수 있고 활동이라고 하면 입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상식적으로 이것들을 이거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자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이런 문양이면 이게 두볼의 물질파를 얘기하는 문양. 물질의 활동성이 있다. 두볼의 물질파의 문양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독립체의 다른 물질과 에너지, 다른 독립체,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전자의 활동성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보이기 위해서, 전자의 활동성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보인다. 전자는 파동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고정된 궤도에 한정된다면 모든 특정한 진동수의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 고정된 궤도에 있다라고 하면 파동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파장이 있고 진동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된 진동수와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물질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입자에 대한 튜브로이의 파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식은 아까 했던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그죠? 활동의 물체 그래서 물체를 별로 구부러지는가? 간섭 그렇게 했는데 활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이 맞는 파동들을 만든 영역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강 간섭이 되기도 하고 우상에 의존하는 파동들이 어두운 영역을 만든다라고 빛 같으면 더 밝고 더 어둡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수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소가 있는데 여기 전자들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동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이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또 수소가 있겠죠. 또 수소가 있으면 얘네들이 수소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동결합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결합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자들이 파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자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있을 거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강 간섭을 하면 여기서 공유결합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쇄 간섭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쇄 간섭을 하면 얘네들이 뒤에 가서 전자가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식이 폴리프리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형성해요. 여기서 나타나면 결합성. 그래서 얘네들은 상쇄간섭, 얘네들은 결합성. 양성자가 전자 있으면 얘가 옆쪽 당기고
이 전자는 양성자를 이쪽 당길까요? 그럼 반대로 당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결합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화학에서 결합성만 공부했죠. 근데 우리는 고급화는 현재도 반결합성도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달라는 걸 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전자는 입자성도 있지만 파동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는 전자가 그 궤도를 돌고 있는데 파동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 합동형을 만드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는데 보강간섭 전자가 보강간섭을 일으킬 때가 공결합 형성되는 결합성 결합하는 것이고 상쇄간섭을 했으면 반결합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이해를 하라고.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는 공항관점 여기 이렇게 나서 전자가 여기서 있때 관련된 확률이 전자가 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전자들이 관련된 확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전자들 위에 한 도관관점이 일어난 거고 도관관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얘네들이 아는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관련된 확률이 없어요. 여기서는 상세 관점이 일어났다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 내에 여기는 전자 바깥에 여기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데 중간 부분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자들의 파동성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된 파동이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동이 4번 있었고 5번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첫 번째 커플이라고 하면 요 범위 내에서 있고 두 번째 커플이라는 거는 파동이 2개가 나타나. 세 번째 커플이라고 하면 파동이 3번 나타나는 거예요. 4번이라고 하면 4가잖아요. 이런 과정에 이 전자 껍질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 내에서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지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발견될 수가 없죠. 전자가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 여기에는 이런 것으로서 전자가 위치할 수 있지만 바깥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으로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젠berg도 이렇게 불합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들은 입자성과 파동의 이중성, 입자 파동의 이중성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 불확정성 원리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왜 필연적이야? 물질들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은 필연적인 거라면 무슨 거예요? 어떤 여기 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를 위치의 정확성, 위치의 불정확성, 얘를 알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빛을 보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안다면 빛을 보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포장을 어떤 거 특정을 보낼 수 있게 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얘가 요 전자를 인식해 올 때요. 이렇게. 포장부터 한번 그렸어요? 이렇게 보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파장으로 내가 전자를 인식할 수가 없죠.
화장이 길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화장이 길면, 화장을 남자라고 합니다. 화장이 길면. 위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위치 정확히 알 수 없다. 화장이 길면.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은 증가합니다. 위치의 불확정성은 델타 X가 나와요. 델타 X가 증가합니다. 화장이 길면. 화장이 길면. 위치의 불확정성은 증가해요. 화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운동량이 변화해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변화를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짧아요. 이렇게 보여요. 이거 만나죠. 그럼 만나고 내가 튀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관측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화장이 짧으라고 그랬어. 화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가 크죠? 에너지가 크니까 얘네들이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지. 위치는 알아냈죠. 어디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불확정성 감소하죠. 위치의 불확정성 감소했다. 그러면 운동량, 큰 에너지가 지금 쳤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어요. 전자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이 파장이 긴 걸 보냈어요. 긴 거를 써봤다고. 파장이 기니까 전자를 인식하지 못해. 위치의 불확정성,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야.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의 운동량의 변화는 없죠. 거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한다. 파장이 짧으려고 그랬어. 파장이 짧으려고 그랬더니 에너지를 그대로 보냈다는 거야.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은 알았으니까. 어딘지 알았어요. 근데 에너지가 그 전체를 팍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운동량이 더 팍 튀겠죠. 어디 가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크죠. 델타 X가 불확정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은 감소한다. 요걸 지나갔잖아.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했어.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했어.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더 크다.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나타나요. 물질들이 이렇게 나. 그렇다고 하면, 위치 불확정성은 알고 있어요. 하자는 어때요? 지금 위치 불확정성이라고 파장이 짧아야 된다. 이 물질보다 파장이 짧아야 된다. 그런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운동량, 남다분의 H.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남다라고 하는 것은 P분의 H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X는 P분의 H다. 그럼 델타 X와 델타 P의 곱은 플랑크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이젠베르그가 측정 문제, 고전력학적으로는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밀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밀한 측정. 내가
어떤 온도, 어떤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는다고 온도계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도계를 넣음으로 해서 그 온도, 그 물의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온도계를 넣음으로 해서. 정밀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대상의 상태가 변한다.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대상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불확정성을 하이덴베르크가 얘기했어요.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플랑크 상식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근육이 빠졌어요. 동시에 줄일 수 없다. 불합성도 동시에 줄일 수 없다. 하나가 투명한 하나가 적고 자아가 있는 하나가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것은 왜냐? 물질의 입자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자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어. 내가 예를 들어 전자 위치를 알기 위해서 풍선에다가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고 여기다 띄워놨다. 나 눈을 가렸다. 어디 있을까? 라고 했어. 우리가 추론하기, 그냥 생각하기로 천장 쪽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천장 쪽을 그래서 퉁 치겠죠. 풍선이 느껴졌다. 풍선이 느껴졌지만 내가 퉁 친 그것은 이미 그 풍선한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됐었기 때문에 다른 데 위치에 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른 데 위치에 가 있었으면, 다른 데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 위치는 내가 지금 알았지만 거기 있지 않지.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측정 단위와 측정체 상호작용으로 좋게 나타나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통일성 있게 설명할 법칙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파동적, 전자가, 전자의 파동적 거동,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통일성 있게 얘기만 해준다고 하면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가 되게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걸 다 알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이 푸사이라고 합니다. 푸사이. 엔탈피의 에너지. 슈레딩거 방정식.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 있어요. x는 5고, x는 2라고 얘기를 해주 있잖아요.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푸사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질 텐데, 이게 또, 그런데, 저건 물리적 의미가 없고, 푸사이 제곱에 어떤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요거는 해.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자, 지금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면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어내는 식이에요.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얘네들은 파동적 거동을 얘네들이 파동함수, 해도 파동함수 나와요. 해도 파동함수 나오고 이거 파동함수를 우리 궤도함수라고 해야 돼요.
교정학교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궤도, 오비시잖아요, 궤도. 근데 궤도는 아니니까 오비타이라고 얘기했죠. 오비타이. 그죠? 여러분들이 오비타이라고가 않고, 하동함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오비타이를 구하라라고 오늘 구하는데, 궤도함수를 구하라. 궤도함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하동함수가 몇 개야라고 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파악까지만 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알아듣고 대화가 되면 고급화학 정도는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확률일도함수라는 전자가 발견될 공간, 발견될 확률. 어떤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어떤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방정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8시에 만나서 3, 4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